자, 이렇게 지금 뭐 서양이 근대화를 하고 일본도 막 거기에 따라가고 정신이 없는 이 19세기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소년왕과 외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그 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왕이나 뭐 황제나 이런 이제 1인 전제군주가 사실은 가장 국가를 그 통치하기가 쉬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황제나 왕이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한 황제나 왕이 계속해서 그 등장을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시스템은 절대 왕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그 접목이 됐던 나라가 뭐냐면은 청나라입니다. 훌륭한 강희제, 걸륭제, 옹정제 이 사람이 120년을 통치를 해요. 이 세 사람 다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누구하고 견주더라도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아주 뭐 급속히 그 발전을 하죠. 나라가 망할 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왕이 너무 어린애가 등장을 해요. 이게 너무 어리니까 이거 젖먹이가 앉아가지고 뭐 젖이나 먹고 뭐 이러면은 국가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섭정을 하죠. 그 섭정이 사실은 진짜 권력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년왕과 외척 세도 정치,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청나라가 망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서태후가 뒤에서 다 섭정을 해요. 뭐 4살짜리, 5살짜리 그 왕으로 앉혀놓고. 자, 우리는 어떠냐? 순조임금, 이 1800년에서 1834년까지 재임했는데 이 친구가 즉위할 때 1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제 그 정순 황후가 이제 말하자면 수렴청정을 하는데 정순 황후가 뭐냐, 이게.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 그래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출발이 순조 때부터인데 사실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조대왕함이라는 이지쌈이 그 우리나라에 그 취역을 했을 때 제가 아주 좀 비판하는 그 칼럼을 썼는데 정조라는 임금을 우리는 막 끔찍하게 막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조가 자기가 이제 그 후사를 위해서 나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좀 너무 어리니까 내 아들의 권력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 가는 세도 가문인 안동김 씨하고 말하자면 결탁을 합니다. 나 죽으면 당신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 아들 왕이 좀 그 지탱할 수 있게 좀 도와줘. 이렇게 결탁을 맺어가지고 안동김 씨 세도 정치 시대를 개막시킨 사람은 정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막 정조대왕 하면서 지금 막 배 이름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추앙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동김 씨 세도 정치를 비판을 하지를 말던지. 아이고, 좀 멘붕입니다, 멘붕. 헌종은 8살, 철종은 19살. 이 철종은 이거는 저 어디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나 짓던 무지렁이를 업어다가 왕으로 이제 앉혀놓고 뒤에서 안동김 씨들이 다 말아먹으니까 이게 내가 왕인지 뭔지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고종 12살. 이런 시대니까 왕이 왕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서 그냥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해먹은 거죠, 뭐.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느 나라하고는 뭔가 그 개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뭐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좀 치려면은 그래도 뭐 국민들이 좀 뭐 먹고 살만하고 뭐 이래야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우리 뭐 케이팝에 뭐 댄스 뭐 이런 게 막 그 유행하는데 아, 북한처럼 맨날 강냉이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무슨 놈의 춤을 춰요. 응? 먹고 살아야 이 문화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조선은 왜 이 개화라든지 이 적극적인 개항이라든지 이런 걸 못했느냐.
뭐가 있어야 뭐를 하죠. 그럼 왜 이렇게 가난했느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아주 한국, 조선이 현저히 꼴찌였습니다. 이 제임스 팔레라는 학자가 이제 유명한 이제 조선시대를 연구한 학자인데, 이 제임스 팔레 연구에 의하면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의 쌀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1910년 기준입니다. 1에이커당 쌀 생산량이 조선이 28kg인데 일본은 45에서 48, 중국은 49, 거의 더블 차이가 나요. 일본의 60% 수준, 중국의 55%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조선이. 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비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종자개량도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뭐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지. 쌀이 왜 중요하냐? 쌀은 전 국민이 먹는 주식인 동시에 세금을 전부 쌀로 걷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황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떻게 뭘 살림을 살 수 있는 세금이 안 거치니까. 자, 이렇게 그 나라가 어려워질 때 해외 무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뭐 그 조달이라도 하면 좋은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쇄국, 해금 정책. 해금 정책은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이었습니다. 일본도 막부시를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구멍이 술술술술 뚫려 있는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다가 네덜란드 상관 열어주고, 대마도 사람들은 조선하고 무역하라고 부산에다가 외관을 만들어 놓고, 저 북쪽에다가는 또 홋카이도에다가 또 뭐 만들어 놓고, 전부 이런 식으로 문물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이름만 쇄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쇄국은 뭐냐? 왕토에서 널빤지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쇄국이었어요. 만약에 허가 없이 바다로 나갔다가 들키면 왕토 이탈죄로 참수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쇄국을 하다 보니까 해상무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죠. 조선 500년 동안 사신들이 그 북경을 가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 인천에서 배 타고 천진으로 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북경이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못 가니까 걸어서 서울에서부터 북경까지 걸어서 3개월 오는데 3개월. 조선과 중국에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된 게 언제냐? 이무군란이 일어난 1882년에 그 유명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풀이하면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상업을 하는 인민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협정. 1882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조선도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허용이 됐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조선에 배가 있어야 서해 바다를 건너가죠. 그래서 우리는 못 건너가고 청나라 배만 열심히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조국무역에 수반된 육로무역만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로 나간다는 거는 이 상상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국가 예산이 18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중국, 일본의 3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더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건 이제 이 분야는 이영훈 교수가 아주 전문가인데, 이 조선의 이 작황을 이 시대별로 연구를 한 결과 조선 초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어들이는 세금도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그 시제라고 하죠. 이 현금 보유량이 얼마냐. 세금을 걷어들인 1770년대에는 500만 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도에는 100만 량으로 줄어들어요. 아니, 늘어나도 현찰을 파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조선은 점점 못 살아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청나라 조정의 1년 예산이 약 1억 량이었는데 일본도 거의 비슷해. 8천만 량에서 1억 량 정도 됩니다. 조선은 얼마냐? 30만 량. 그러니까 3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조선도 조선 초기만 해도 뭐 세종 시절에 무슨 뭐 측우기를 뭐 만들고 뭐 해시계를 만들고 얼마 전에 고종이 뭐 이게 뭐 가지고 다니다는 해시계가 화제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 비판하는 글이 실렸냐면 똑같은 시대에 서양 사람들은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 무슨 해시계 자랑이냐 뭐 이제. 축구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막 금속 활자를 만들고 뭐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래가지고 세종 임금을 막 대왕이라고 막 우러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다가 막 동상도 세워놓고. 그런데 이렇게 아니 축구기로 막 그 비가 얼마 왔는지를 뭐 세계 최초로 쟀다면서요. 그런데 왜 농업 생산성은 왜 꼴찌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고려시대에 뭐 금속활자가 인류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면은 구텐베르그처럼 막 뭐 무슨 뭐 지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식 선진국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게. 이 성리학적인 우주질서를 논하는 조선의 이 양반 관리들은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양반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뭐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유통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농업이 그 활성화돼 가지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쫄쫄쫄쫄 굶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 못 움직이게. 아니 조선시대 그 국도라는 게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정도, 말두필이 간신히 교차해 갈 정도의 넓이밖에 안 되니 거기에 무슨 수레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조선은 양반 그 상놈의 이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상놈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자꾸 겨붙고 그러면은 이 주자성리학적인 사회가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통치행위에 부담이 되고 또 이것들이 글을 읽어가지고 뭐 사사건건 토를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창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그 쓰기 어려운 한문을 공용문서로 쓴 나라가 조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극소수의 양반들만 열심히 고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다 독차지해야 이 싼 것들을 부려먹잖아요. 이런 그 신분제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업 생산성 따위는 무시했다 이거죠. 자, 출판 그 하기에 가장 좋은 게 금속활자입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는 자기가 이 그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쫙 열심히 성경도 찍고 성경 찍은 다음에 뭐 찍었는지 아십니까? 음란 외선물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를 또 이제 읽기 위해서 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이 막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발달해요? 야동이 발달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런데 조선의 양반 관료들은 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이런 거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극소량의 책만을 찍고 그걸로 땡이에요. 인류의 보물을 발명하고도 일반 백성들을 위한 지식혁명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통치를 위해서만. 근데 구텐베르그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정말 기가 막힌 게 1612년에 일본이 우리 청년들을 직접 로마로 보내서 이 친구들을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일본 신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년 4명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유학을 보냈는데 1612년에 그 중에 3명이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신부 서품을 받고 귀국을 해요. 귀국할 때 뭘 사가지고 오느냐?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1617년부터 출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조선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통신사들이 쓴 기록들이 요즘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게 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 에도에 가니까 서점이 6,000개더라. 서점마다 막 책들이 넘쳐나가지고 막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막 인쇄기를 사다가 막 네덜란드 뭐에서 온 책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전부 일본말로 옮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싼 값에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가지고 지식혁명이 일어났는데 조선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도 이 짓을 한 거예요. 맨날 찍어내는 게 뭘 찍어냈습니까?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나 뭐 찍어냈지. 일반 백성을 위한 지식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훈민정음을 창제한 게 1443년인데 한글을 공용문서로 채택한 것은 1894년 11월 21일이 처음입니다. 그게 참 더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이 한글을 공식으로 학교에서 국민 교육을 위해서 가르쳐라 라고 열심히 부추긴 것은 일본이었다. 예. 이런 얘기 조금 더 이제 심하게 하면은 이제 토착외구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창제를 하고도 왜 450년 동안 그 배우기 어려운, 쓰기 어려운 한문을 공용어로 고집했냐?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건 양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쌍놈들이 괜히 그거 문자 알면은 대드는 거야, 이게. 이 지식과 정보를 양반들만 독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죠. 어느 날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야, 뭐 이상한 안여자들이 쓰는 이상한 글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끝내주는 글이더라. 야, 이게 조선에도 이렇게 훌륭한 게 있는데 왜 이거 지금까지 안 썼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로 우리 빨리 문맹을 깨우치자. 그래가지고 너 한글 공부해. 나하고 같이 한글 연구하자. 한 게 누구냐? 헐버트예요. 헐버트의 제자가 누구냐? 주시경이에요. 그래가지고 헐버트가 이 영문식 표기법, 그 다음에 마침표 찍는 거,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 다 만드는 게 헐버트하고 주시경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들기야 세종이 만들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한글 시스템은 사실은 헐버트 같은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이죠.